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곰곰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중의 소리에서 뉴미디어 국장을 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중의 소리 조한무입니다. 그 거목들 사이에 끼어있는 초라한 묘목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거목이야. 진짜 이상해. 이게 약간 매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경우 씨.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의 소리 정치부 강경훈 기자입니다. 저는 묘목입니다. 저도 묘목입니다. 네, 그런 걸로 아무튼. 안녕하세요.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거목입니다. 거목입니다. 이거 봐, 이렇게 된다고. 이거 반응 느린 사람 이렇게 돼요. 네, 거목 홍민철 기자. 아니 뭐 사실 경제부장이시고 네, 기자기 때문에 그죠. 거목이죠. 아유, 민철 선배. 저희 시사콜콜은 지난주에 지금 3번이 나갔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 믿겨지시나요? 다들 우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미 뭐 몇 달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뭐 한 주도 아니고 딱 3번 한 거예요. 화수목. 네. 그리고 다시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저희 시사콜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시사콜콜은 민중의 소리에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이 세 기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직접 취재한 특종 이런 것들도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소개해드리고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저녁 7시에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요 그날 화제가 된 이슈를 함께 좀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2부에서는 홍민철, 강경훈, 조한무 세 기자가 가지고 온 다양한 이슈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1부 코너를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이런 이야기는 하고 가야겠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네. 없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1부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이 파면 이후 처음으로 내란협의 공판을 출석했는데요.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헛소리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강경훈 기자 관련해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어제 그 윤석열 1차 공판이 네. 진행됐고요. 앞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재판이 아니라서 최소 한 3, 4개월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럼 헛소리를 한 3, 4개월 더 들어야 된다는? 이제 윤석열의 어떤 직접 발언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많지는 않을 거고 첫 재판이기도 해서 이제 윤한테 좀 특별히 그 발언 기회를 좀 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본인이 이제 내용이 제일 잘 아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그 진술 기회를 부여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원래는 재판부가 20분 정도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네. 거의 한 1시간 20분을 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말하는 건 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원래 술 먹으면서 주변에 사람들 앉혀놓고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어제 또 뭐 한잔 하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거의 그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지,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계엄을 했겠죠. 그치. 맞아요. 이 사람이 그 헌재에서보다 더 뻔뻔해졌더라고. 헌재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지금은 자연인 신분에서 또 집도 가깝겠다. 저분이랑 걸어서 한 10분 거리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좀 편안한가 보더라고. 그래서 말을 한 1시간 20분 진짜 막힘없이
하던데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네네. 소개를 해드리면 근데 자리 배치가 있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거기? 보통의 그 피의자 자리하고는 좀 다른 자리를 앉았더라고요.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예. 아, 원래는 제일 앞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이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이제 여러 줄로 앉지만 저도 뭐 재판 가봐서 아는데 해봐서 아는데 피고인으로 가봐서 아는데 그 맨 앞에 앉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갔을 때는 저랑 변호사 2명밖에 안 앉았는데 보통 이제 이 자리 이게 피고인석이 있고 이제 변호인석이 있어요. 뭐 변호인이 많으면 그 뒤로도 변호인들이 앉게 됩니다. 발언들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앞자리면 이 뒷줄 끝에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앞에는 변호사가 앉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지? 왜 그렇겠지? 이게 이제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것도 재판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판사면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어디 앉아야 됩니까?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가 알아서 거기를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아니 앞으로 나오세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안쪽 자리에서 사실상 이제 그 변호사들을 딱 둘러싸고 이제 대장 자리에 앉는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고 판사가 이제 뭐 직업을 물어볼 때도 맞아요. 근데 화제가 됐죠. 판사가 보통은 이제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제 그 피의자가 저는 뭡니다. 이렇게 해서 전직 대통령들 중에 뭐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질문을 하고 무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판사가 직접 뭐 그게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고 이러면서 그냥 보통 가면 이제 뭐 누구 피고인 이제 본 적이 어떻게 되냐, 주소가 어떻게 되냐, 다 외워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격 급한 판사가 쭉 읽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주소가 이렇게 되시죠? 본 적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본 적이 이게 맞으시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직업이 뭐냐고 묻죠. 그리고 이제 직업을 물은 것, 그러니까 직접 얘기해버린 것도 좀 특이했죠. 전직 대통령이시고 에 대해서 끄덕끄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피고인이 재판장에 와가지고 판사가 하는 말에 끄덕끄덕대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판정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번 드러난 상황이었다라고 평가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일단은 그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 직위원 판사잖아요. 그 불어준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죠. 미리 아니 자기가 물어보기만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가 나서서 전직 대통령이시죠? 이걸 왜 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아니 왜 하냐고. 왜 한 거야 대체. 그 사실을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저도 그걸 보고 안 그래도 또 이 사람 또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냐. 불안합니다. 그니까요. 그래서요? 아무튼. 그런 재판 진행상에 좀 특이한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고 일단 윤석열의 세계관 이런 게 좀 잘 드러났습니다. 그 윤석열이 한 80분 정도 얘기하는 속에서 이게 좀 국민들에 대한 좀 인식이 되게 국민들 호불호 보고 있다. 그런 인식들이 좀 잘 드러났다. 이런 좀 평가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고 네네. 이게 제일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냐 좀 읽어드리자면은 네. 일단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조차도 이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공소장에 보면 되게 구성이 잘 돼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 내란죄 구성이.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은 이제 본인이 피고인이니까 전면 부인한 논리를 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계엄 자체를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다. 평화적인? 아니 군인이 무장을 하고 거의 그렇죠. 국회에 들어가는데 평화적이야. 그 메시지 계엄이라는 게 자체가 메시지 계엄. 당연히 메시지로 선포를 하죠. 비상계엄도. 그렇게 해서 군이 동원됐잖아요, 실제로. 국회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진입을 했고, 네. 상문도 깼고, 그리고 상관으로도 파견이 됐고, 그쵸. 그런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맞아요. 실제 그런 지켜봤는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한 메시지만 냈을 뿐이다. 그럼 메시지를 그렇게 냈어야죠. 군은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네. 뭐야? 아닌가요? 또 그렇죠. 네. 또 뭐야? 제가 윤석열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또 빙의? 그렇죠. 선회를 하는 겁니다. 이건 선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장치다.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한국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쇼다. 군인들이 쫙 들어가고 헬기들이 쫙 이렇게 나라가 심각합니다라는 일종의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렇죠.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군이 동원된 건데 그것은 계엄이라기보다 전통적인 계엄이 아니라 일종의 화려한 쇼를 한번 보여줌으로써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전공의들 처단은 왜 하는 거지? 네? 전공의들 처단하겠다는 얘기는 왜 넣으신 거지? 그건 그거 메시지 중에 하나니까. 아니 평화적인 메시지라면서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군인들을 동원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뭐 이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얘기라는 거죠. 해석해 보면 이쯤 되면 이제 총 연출이 누구냐 이런 거 감독이 누구야? 거죠. 윤석열인 거죠. 아니 그러면 그 감독님께서는 탁현민이 부러웠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탁현민이 하는 것도. 스케일 막 크고 이런. 그런 식인 거면 탁현민이 혀를 내두를만 하죠. 저게 쇼였다고? 저런 건 나도 상상을 못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 뭘 위한. 아니 그래서 그러면 쇼는 어디까지가 쇼를 계획한 거였던 거지? 국회의원들이 그걸 계엄 해제시키는 것도 다 쇼에 포함된 거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생각해서 본인은 다 예상을 했다고 해요. 계엄이 해제될 것을 예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2시간 만에 그게 무슨 내란이냐? 다 짜고 친 거였기 때문에. 국회가 비폭력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나도 비폭력적으로 그거를 수용했다. 나 쌍욕이 날 뻔했네. 그런 거를 내란으로 구성을 했다고 검찰이 이게 안 맞는 거다 앞뒤가 구성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 또 아까 이제 포고령 얘기도 전공의 차단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윤석열 스스로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규범일 뿐이다. 하나의 규범일 뿐이다. 규범인데 처단을?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효력 없는 걸 그냥 끼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궤변이라고 하기도 그냥 미친놈.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그냥 기사로 쓰면 말장난 이렇게 말을 쓰겠는데 사실 말장난이라는 것도 좀 그동안 말장난이라는 말은 너무 깜찍한데 이 얘기하시는 거에 비하면 그냥 계속 궤변이잖아요. 궤변. 본인이 저지른 일을 자기가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한번 넣어봤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무슨 그때 우리 전공의 처단 이거 보고 이거 뭐야? 다들 그랬었는데 이걸 어떻게 평화적인 무슨 메시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것만 봐도. 그렇죠. 그게 왜 들어간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니까. 전공의 이참에 열받는 놈들 다 족치겠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때는. 그리고 뭐 국회 봉쇄가 그 봉쇄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럼? 질서 유지 차원이고. 한국어 못하셔? 출입을 관리하는 일종의 그런 목적으로 쓰는 표현이지. 그 봉쇄라는 게 군에서 쓰는 봉쇄라는 표현과 경찰에서 쓰는 게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실제로 그 계엄 해제 의결도 했던 거고. 아니 담 넘어 들어갔는데도. 아니 이준석 의원 못 들어가가지고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날렸는데 뭘 다 들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또 평가를 해요. 뭐라고? 담 넘어가고 그런 거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쇼를 한 거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명에 이제 맞지 않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못 들어간 의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갔다가 봉쇄가 되니까 당사로 와라 해서 당사로 갔다라고 해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기엔 우리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당시에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네.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이렇게 다 열어줬는데 국힘 의원들이 안 가려고 그냥 쇼한 거다. 뭐 이따가도 아마 말씀하실 텐데 자기만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일단 뭐 부하들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 뭐 지시 관련해서. 근데 그 전에 2단계에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못한 거예요. 열어주는데 안 들어가. 평화적 계엄이었고 이 평화적 계엄 해제 요구를 하셨으면 되는 분들인데 뭔 핑계를 대고 안 들어온 게 되는 거예요. 너넨 잘못한 거야. 가서 같이 계엄 해제해야지 시나리오대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왜 안 했어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면 국힘 의원들도 좀 버리셔야지. 아무튼, 네, 그래서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네네. 1차장님 체포 명단 받아줬고 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내용들도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홍장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거짓말한 거다? 그리고 그게 사실관계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헌재에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지. 드러난 건 아니죠. 그게 인정이 됐으면 탄핵 안 되셨겠다. 파면 안 되셨겠다. 인정이 됐으면 탄핵이 안 됐겠죠. 뭐 그런 얘기도 너무 뻔뻔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혐의 중에는 국회 계엄 의결한 걸 통보하지 않았다. 뭐 이런 혐의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방송 그걸 통보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는데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합니다. 서면 그분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영장이 나왔다라고 전화를 하면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 체포영장 할 때도 우리가 영장 전달하지 않고 다 행중계로 보셨죠? 들어갑니다. 이러면 되는 거냐. 이게 몰라요. 아주 무지몽매한 무식한 대통령 출신이라면 네가 법을 몰라서 그래 이럴 수 있겠는데 이 사람 검사 출신이었단 말이죠. 검사 시절에도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자, 내가 전화했으니까 너 알지? 영장 나온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랑 가깝죠. 그게 전달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문서가 날아와야 돼요. 대통령실로.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거를 라이브를 봤으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게 라이브를 보면 뭐가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에요. 여기 한국 법이 있는. 아니 그냥 그 대통령 하는 동안 그 유튜브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 뭐랄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검사 시절의 법 지식을 다 이렇게 싹 아니요. 지워버리신 게 그때도 법 지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분 구수하셨던 거 아니에요? 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구수는 거는 그만큼 오래 공부한 거 아닌가? 나중에 태도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법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결론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법을 대하는 태도는 지켜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동원되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그 수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들었던 얘기가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굉장히 주변 검사들이 다 들릴 정도로 자, 내가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되는데 관련 자료를 주세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이재용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목표는 내가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되는데 관련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약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것의 결과로 구속하는 이런 게 이제 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목표는 구속이에요. 그것에 동원되는 수단이 증거고 그 증거를 증거이게 하는 게 법인.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검사들 중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검찰총장부터도 그런 것 같고. 검찰총장은 수사를 많이 안 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뭐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확실히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이 중요하지 법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거든요. 이루어지면 된 거 아니냐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절차나 법, 제도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래서 계엄했는데 다친 사람 한 명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다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막 이런 얘기를 아니 누구 덕분에 안 다쳤는데 장난. 아무튼 그렇고요. 또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되게 황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얘기하는 게 좀 입이 아프긴 한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체포 시도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 체포 시도, 위치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군에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비상계엄에 대비한 그런 게 있지 않았겠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들이 그런 작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국내에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뭐라고 정확히 워딩이 이제 뭐 위치 파악 지시가 체포 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 계엄이나 국가 비상 상황에 이런 걸 해왔던 모양이에요. 남 얘기하고 군에서는 그렇게 했던 모양이더라. 그런 자기들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걸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제 그게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질책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전화로 뭐 빨리 잡아들여라, 뭐 도구라도 써가지고 해라 이런 증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사 초기에 좀 관련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좀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술을 한 게 아니냐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네. 진짜. 그럼 그런 얘기를 하다가 20분이 훌쩍 지나버려요. 한 4, 50분 지나요. 그래서 판사도 좀 너무 길어지니까 자기는 20분 정도를 줬는데 5분 정도 안에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40분 지났는데 판사는 자기는 20분 지났다고 생각했더라고. 20분 정도 지났는데 5분 안에 좀 정리해달라 이러는데 뭐 유린 또 그걸 그냥 쌩까죠.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처럼 다시 또 이야기를. 지금도 건너뛴 게 너무 많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냥 판사를 아주 우습게 안 해요. 예. 그럴 땐 판사가 또 약간 깨갱하는 것 같아요. 뭐야? 칼같이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뭐 그 정도 여유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좀 더 할 얘기 있으면 더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해서 그때 이후부터 또 한 40분 더 얘기 막 달려. 그냥 막 입이 풀렸어. 브레이크가 없네요.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선관위에는 그 수사를 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검찰은 썼는데 그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했으면은 민간 기관은 영장을 받아서 수사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계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그게 엄연히 그 계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그거는 이제 계엄 자체가
합법적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미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물론 이게 뭐 형사재판이랑은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좀 더 증거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뭐 윤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파면된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그걸 판사가 왜 들어주고 있어? 난 진짜 적당히 하고 잘라야지 헛소리를. 첫 재판에서는 좀 들어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는데 안 끊어요. 안 끊고 쭉쭉 얘기하고 어우 진짜. 네. 그렇고 또 뭐냐 저 마지막 얘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그 어느 장관이나 강료들보다도 많은 수백 배, 수천 배 외교 안보라든지 국정에 관한 정보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인 심사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온전히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법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 사법 절차 자체를 약간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죠. 아 대통령은 그러면 치외법권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을 사법 심사할 수 있는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불소추 특권과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또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대통령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내란죄라든지 외환죄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이게 위법하게 위헌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는 태도로 봐야죠. 아니 그냥 대충만 봐도 대통령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같은데 태도가? 그렇죠. 니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법으로 막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에 이제 완전 정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내란 전시사변이 아닐 때 뭐 계엄을 선포하면 뭐 전부 내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재판. 내란이지. 네. 그럼 내란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 아니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뭐해 대체? 뭐 뭘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뭘 노렸을까? 이것을 이제 저렇게 가는 거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란이 가장 첨예하게 붙어 있는 거 국회 봉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헌문란을 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피해갔죠. 전 시킨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용 구성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일단 가정해보고 정상임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근데 당신들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체포 시도하고 선관위에 군이 파견되고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이거는 난 모르는 일이다. 그 이후에 벌어진 건 군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한 일이고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는 잘못이 없고 밑에서 명령도 안 내렸는데 과잉 충성으로 열심히 국회로 달려갔던 그 군인들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쇼를 위해서 이 메시지 누가 잘못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잠깐 동원을 했는데 얘네들이 가서 갑자기 국회의원 잡는다 그러고 막 거기 뭐 못 들어가겠다고 하고 막 끌어낸다고 하고 뭐 난 모르는데 그런 걸 했더라?
그럼 매뉴얼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건 내가 한 적도 없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이 알아서 했다. 그리고 나는 비상계엄을 내렸을 뿐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내란죄를 피해가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게 내란죄가 엄청 무겁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최고. 그렇죠. 이거는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이고 이제 최대 사형.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이걸 피해가려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죄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거든요. 탄핵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란을 시도한 거냐, 내란을 일으킨 거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자, 니네가 얘기하는 내란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국회일 텐데 국회에 군인들이 간 것은 맞아. 그런데 다른 걸 하라고 한 적은 없어, 나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여러 가지 봉쇄하거나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한 겁니다. 임성근이 임성근. 맞네. 완전 임성근처럼 다 빠져나오고 다 뒷사람한테 떠넘기고.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죠. 임성근 내란을 안 했잖아. 그치. 지금 구성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거에 앞서서 아까 나왔던 발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계엄이라는 건 늘상 준비를 해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거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뭐야? 일상적으로 계엄을 대통령은 늘 계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땡기면 계엄 막 이런 거예요? 오늘 계엄 콜? 막 이런 거? 그렇죠. 이건 어느 단계에서 나온 얘기냐면 여름부터 계엄을 준비해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명박 국방장관을 이제 임명하고 이 과정에서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니 항시 계엄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를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정치를 왜 해? 기분 나쁘면 그냥 계엄 콜 하면 되지. 그렇죠. 그걸 하려고 준비했던 거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이분이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뭐 전두환인가? 전두환이죠. 그 다음에 아마 박정희일 텐데 박정희는 실제 일상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요즘 이제 떠오르는 스타가 이제 이승만이잖아요. 떠오르는 스타. 네, 떠오르는 스타라기에는 너무 그분도 이제 계엄을 막 수시로 막 했던 분이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닿는 거죠. 계엄은 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이것은 사실상 이제 이 5공화국 종식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개념에 가까운데 물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그건 계엄령이 내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은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꽤 많은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엄을 준비한 것에 지금 하나의 증거로 삼고 있는데, 군은 늘 훈련을 하죠. 그래서 계엄이 내려지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들이 합동훈련 할 때 물론 이제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그런 것들 점검한단 말입니다.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래서 자기 임무를 알아요. 그 관여돼 있는 이제 부대에서는 그거 군은 준비를 하죠. 전시에는 또 계엄이 선포되니까. 아니 근데 전시에 만약에 계엄이 터졌어. 정말 계엄이 내려졌어요. 전시인데 그때 내려진 계엄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이런 게 왜 들어가? 그거는 이제 그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용현 얘기는 안 했어요 어제? 김용현 얘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안 했고 네. 김용현이 한 거다. 움직였는데 그 움직인 건 김용현이 지시한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긴 했죠. 네, 그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집안 살겠다고.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의 도가 좀 넘은 상황이죠. 이건 방어권으로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기 진술도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재에서 한 며칠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여기서는 하루 정도 예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대해서도 뒤집고 있어요. 자기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라는 말도 지금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배신하고 있는 거죠. 네. 며칠이라고 하면은 형사재판에서는 좀 더 그렇죠. 세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줄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얘기했던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난 안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쯤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봐야죠.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피의자들이 뭐 유력한 뭐 증인들도 그렇지만 진술 번복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거 굉장히 이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그렇죠. 보잖아요. 재판부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죠. 이 자체도 물론 다 거짓말 하나부터 열까지 뭐 아까 80분 뭐 얘기한 게 거의 거짓말로 거의 다 점철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거짓말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그냥 스스로도 했던 거짓말도 또 뒤집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면 그냥 안 봐도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괜히 불안한 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판사가 지기현 판사잖아요. 그 윤석열을 구속에서 풀어줬던 그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뭐 너무나도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대하듯이 아주 그냥 상냥하고 배려심 넘치는 태도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불안해요. 이 이상한 정말 이러다가 그러고 보니까 정말 뭐 80분 들어보니까 아주 다 옳은 내용이네요 하면서 무죄다 이렇게 해줄까봐 너무 겁이 나요, 진짜. 재판은 뭐 최소 수십 차례 정도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는 심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증인 신문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이제 기록에 남기 때문에 판사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무죄를 때리진 않겠지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누님께서 의심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석방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도 상당히 특이했던 이례적인 사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판사가 소송 지휘하면서 한 게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뭐 사실 일반 재판에서는 그게 잘 없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 사회적 이목인 집중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냥 공개를 할 수 있게 첫 재판에는 공개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범죄자다, 이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결과적으로 그런 무죄를 위한 거라고 보진 않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윤 쪽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나서 이제 구속지휘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구속을 다시 시키려고. 네. 구속지휘가 뭐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좀 지엽적인 상황 가지고 그 근거를 대면서 시간 계산 날로 하던 거를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근거로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보통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 사유가 사라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중대한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의 염려,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로 산정한 게 잘못이다. 이 얘기만 해서 풀어준 거거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언제든지
구속 지휘를 할 수 있는, 재구속을 할 수 있는 직권으로. 오, 네.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공국장님 잘 아는 선회를 한다면은 너무 선회하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얘기 들어주는 거랑 구속지휘랑 관련이 있나요? 원래 이런 건 관련이 없죠. 하지만 이제 당근을 던져 놓는 거죠. 달리는 네. 척하면서 그렇죠. 이제 보니까 구속시켜야겠어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관련이 없어요. 보통 이제 유죄를 때리던 판사는 그 피고인들한테 보통 잘해줘요. 또 되게 다정다감하게 부드럽게 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유죄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놓고 중형을 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너무 짜릿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죄. 많이 그렇죠. 사형. 저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국지적인 문제들까지 다 입증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건 어떤 의도냐 이런 건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무죄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분위기가 좀 반대인 경우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기현 판사를 별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회의 대상이 아니다. 의견이 다르세요 지금 두 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일단 사법 역사에 없던 일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선회를 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쟁점, 그러니까 날 말고 또 하나의 쟁점이 뭐였냐면 이건 이제 그 공수처 문제가 있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급 기관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검찰에서 왜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 판사들이 물어본대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할 줄 알았죠. 맞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얘는 또라이가 맞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무게와 이 역사적 의미에 대한 관심이 없는 또라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관심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는 거 보면 첫 번째 허들은 아마 재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일 것 같아요. 재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국민들도 이제 재구속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메시지가 계속 세지고 있고 관저로 계속 사람들을 불렀었잖아요. 그러면 사저로도 부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증언을 짜맞추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안 한다면 이것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불안해하는 건 그거죠. 그 짬짬이가 한 번 더 벌어져 버린다면 지기현 판사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항소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란죄 없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항소심을 갈 수 있죠. 아니 항소를 안 하면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친 거. 일단은 지기현 판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일단 검찰총장을 빨리 날려야 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특검을 빨리 시작을 해서 그 추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네. 추가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소한 검사가 이제 다르니까 네. 병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검사가 바뀔 수 있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왜 이 중요한 재판에 지기현 판사가 또 배당이 된 거예요? 전자배당이라 네,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배당이요? 네. 그거를 사람을 골라서 배당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죠. 이거 배당 누구든지 아세요? 누구요? 마은혁 판사가 된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왜 그렇게 된 거냐? 전자배당이니까요. 아니 근데 지기현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왜 운명도 아니고 그 중요한 구속 취소를 해주는 그것도 그분이 하시고. 모르죠. 그건 이제 역사의 우연 같은 거고. 아니야. 뭔가 있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방송을 좀 너무 나가시면 위험해집니다. 저는 뭐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전자배당으로든 어떻게 운명처럼 자객이 온 거잖아요. 1심 재판이. 그러면 본인이 묶은 걸 이제 좀 풀 때가 아닌가. 본인이 잘못해서 풀어놔준 내란범을, 거리에 풀어준 내란범을 다시 한번 잡아놓고, 예, 제대로. 결자 해지를 하라고. 그럼요.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든 그 시민사회에서든 시민들이 계속 압박을 하는 게. 그럼요. 네네네. 강경훈 기자가 한번 시간이 아닐까.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지기현 판사한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지기현 판사가 보실까요? 제가 보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영 이거 봐요. 무서워요. 왜? 지기현 판사 만날 일 있어요? 취재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으니까. 공보 판사가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네, 뭐, 어쨌든, 좋은, 본인이 묶은 풀은 결자해지로 잘 푸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1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뭐, 준비한 말 더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 판결 나는 거예요? 몰라요. 1부는? 몰라요? 모른답니다. 첫 재판했습니다. 이제 1회 공판은 거죠. 예. 아니, 마음 같아서는 이미 사형 때렸거든요. 멀어고도 멀었고요. 네. 네. 계속 이렇게 말하게 놔두진 않겠죠. 계속 하는 거 아니야? 할 때마다. 뭐, 지금은 뭐가 벌어져도 모르는 일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집회에 나와서 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재구속 되기 전에 초대해가지고 2시간씩 기다리겠다. 윤을? 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일단 반대하겠습니다. 무서워 일단. 너무 덩치가 커. 때릴 것 같아. 예전에 한동수 검찰부장한테도 막 그런 방에 불러가지고. 네, 뭐. 치고. 한동수 검찰부장이 되게 무서웠다잖아요. 진짜?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인데. 키가 있는데 좀 사람이 너무 약한 모습이네. 살이 빠져가지고. 네, 아무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갈까요? 네. 이따 뵐게요.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는 드렸지만 시사콜콜 2부에서는 우리 세 기자 홍민철, 강경훈, 조한무 세 기자가 각자 돌아가면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민철 기자가 무려 단독 기사를 준비하셨다고? 예, 수요 없는 단독. 왜요? 오늘 하고 나면 빵빵 터질 거예요. 그러게, 알겠습니다. 네. 대본에 없는 말씀 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네. 어떤 단독인가요? 예, 오늘은 이완규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헌법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자. 그쵸.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그냥 대통령의 권한을 써서 지명한 그 사람이죠? 맞습니다. 네네. 지명자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법제처장이라고 하시죠. 그럼 대본을 다 바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후보자? 후보자 아닌 후보자? 예, 지명자로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홍민철 기자께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대본이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 대본 자기가 썼잖아. 네. 본인이 쓴 대본에 그렇게 본인이 쓰셨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대본대로 해주시죠. 다음에. 예. 네. 요 다음 내용이 이제 제가 강경훈 기자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이런저런 뉴스도 많고 하던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현직 법제처장이죠.
그리고 그 계엄 당일날, 계엄 다음날 새벽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법률가 출신 장관들이랑 같이 법률 대응 논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안가해동, 삼청동 안가해동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검사장까지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었어요. 그 문재인 정권 초반에 2017년 첫 검사 인사에서 이제 기수에 따르면은 검사장을 해야 되는 사람 기수였는데 그 승진이 안 되면서 옷을 벗고 그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이렇게 취업을 했고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법제처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 뭐 이제 법제처장이 차관급 지위이긴 한데 그 정부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일종의 정부의 법무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관급에 준한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검사장까지 못 올라갔고 변호사 때 어떤 뚜렷한 이력이 없는 사람인데 법제처장에 앉힌다고 했을 때 좀 약간 의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윤석열의 법대 뭐 동기 뭐 이런 인맥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서울대 법대는 워낙 많아서 그것보다는 뭐 이 사람이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일 때 한번 그 추미애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징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뭐 인사에서도 항명을 하고 일종의 인사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재청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랑 뭐 거기서 거기 검찰 출신들이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뭐 인사하고 그랬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들이 쭉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미애가 일종의 민주적 통제를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윤이 항명을 하고 반항하다가 뭐 징계 청구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 그때 그게 윤의 이제 가족 사건, 장모 사건도 있고 뭐 와이프 사건도 있죠. 그거를 이제 손대라 검찰총장으로서 그 사건에서 보고를 받지 말라. 이런 당연한 얘기 아닌가? 되게 당연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저항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징계가 청구되고 그 윤석열 징계 사건을 대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이 이제 발탁했던 배경들 중에 좀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뭐 근데 이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유명했던 그 검사와의 대화에 등장했던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도 뭐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인사재청권, 인사재청권 관련해서 이제 제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도 법무부 장관하고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하라고 저랑 얘기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른바 검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된 이론에 빠삭하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검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나 이런 거에 대한 법논리를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에게는 딱 좋은 사람이었죠. 그분 그래서 예전에 검사실에 돈 많았답니까? 검사 월급은 뻔하니까 뭐 처갓집에 돈이 많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재산이 재산은 아마 변호사 시절 때 불린 걸 수도 있고 보통 그 검사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이완규 정도의 이제 평판이나 뭐 이 정도면은 검사장에 준하는 급여를 받았을 거고 보통 동인 정도 이제 요런 데는 한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데 대형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보통 그 변호사 연봉 평균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정말? 그 노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무료 변론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뭐라 하죠? 그 나라에서 해주는 국선 변호사 그런 분도 있고 하니까 평균 그 시장 자체가 또 경쟁률이 좀 치열했었어요. 근데 뭐 이런 사람 정도면 그 평균으로 매기긴 좀 그렇고 아마 이 사람이 뭐 1% 안에 들어갔겠죠. 연간 한 10억 정도 벌지 않았을까? 연간 10억. 연간. 그러면 한 5년 하면 50억 버는 건데, 그게 한 대형 로펌 기준으로 월 수입이 한 월 수입 기준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뜁니다. 이 정도 급이면은. 일반 변호사들이랑 차이가 있죠. 우리 조한무 기자 너무 부러운 눈을. 많이 맞네. 검사할 걸 이런 느낌. 그 정도 받으려면 검사장 정도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전관. 네. 대법관 출신이라든지 검사장 출신이면은 한 1, 2억 정도 월. 야. 뭐 이완규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정치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완규의 재산을 갑자기 궁금해하시는 거죠? 재산을 취재했기 때문에 대본대로 여쭤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슬라이드 2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재산 공개 내역인데요. 이완규 그냥 지명자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완규로 하시죠. 이완규로 하시죠. 이완규 이분 재산이 부인이랑 가족들 재산 다 포함해서 4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42억 1,900 뭐 이렇게 되는데 많이 못 벌었네. 42억 2천만 원 정도. 재산의 대부분이 상가랑 아파트, 임야랑 부동산입니다. 보유한 아파트는 여기 보시면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여기가 3번 보시면 3번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강북에 사시는 분들 저처럼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서초 IC 왼쪽에 보면 뜬금없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하나 떡하니 있습니다. 맞아요.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이게 45평형 아파트, 그러니까 이완규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45억에서 47억 정도 되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4번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할 때는 이게 시세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 다들 아마 아실 텐데요. 12억. 그래서 이완규 지명자가 신고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는 25억 5천만 원인데요. 이걸 이제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요걸 이제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 주택분만 5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는 종부세가. 근데 이걸 이제 부인이랑 50%씩 나눠서 소유를 했죠. 그러면 이제 12억 5천만 원 이렇게 내려가서 종부세는 아마 안 냈거나 이런저런 기술을 써서 안 냈거나 냈어도 아마 80만 원씩 안짝에 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뭐 500에서 160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한 340만 원 정도 절세를 한 거죠. 이게 뭐 제 기억에는 2017년, 18년, 19년 이때쯤에는 이런 뭐 공직 후보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저같이 이제 양아치 기자들이 이제 해갖고 얘네들 50%씩 했다 뭐 이런 거 뉴스 쓰고 뭐 어떻게 그런 뭐 절세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 후보자냐 이랬는데 지금은 그치. 그냥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바보 너는 왜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서 아이고야 이것도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5번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주목한 거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요 임야 상가라고 되어 있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요 재산신계 보시면은 674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요게 이제 평으로 환산하면 200평 정도 되는 상가를 부인이랑 대지 절반 그리고 건물은 부인이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각각 10억 6천만 원 정도니까 한 2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가죠. 여기가 어디냐 6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요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데가 바로 이완규가 갖고 있는 상가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천안역 있는데요. 천안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 되는 데예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뭐 썩 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7번으로 제가 좀 크게 보시면 빨간 점 보이시죠?
이 빨간 점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신부동이라고 해갖고 그 천안의 구도심 핵심 상권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세계백화점도 있고요. 상가들이 쭉 있죠. 그리고 신도심은 왼쪽 아래쪽에 이제 아산, 천안 아산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불당동이라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요. 트레이더스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요즘 뜨는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왕규가 산 땅은 왼쪽 아래도 아니고 오른쪽 위도 아니고 좀 애매한 곳에 있는 땅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8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요 남성 탈모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 낮은 1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왕규의 상가인데 커다랗게 임대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네. 그 임대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지금 공실이에요. 그러면 비어 있다는 얘기고 왼쪽에 조그맣게 복덕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제가 갔을 때는 문 안 열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왜 샀나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던 곳입니다. 9번 슬라이드를 넘어가 주시면요. 이거 언제 산 거예요? 요게 이제 2021년도쯤에 샀어요. 지금 한 4년쯤 됐죠. 9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그 땅이고요. 이왕규 땅이고요. 근데 이 주변의 집들을 보시면 다 어떻게 쬐끔쬐끔해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좀 쬐끔쬐끔한 집들이 있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도로도 좀 약간 굴곡지고 휘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집들은 더 작고요. 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저층 주거지 오래된 주거단지 뭐 이렇단 느낌인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 가보면은 1층이랑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오른쪽 아래쪽에. 그래서 길도 복잡하고요. 옛날 주거단지라는 얘기인데 3, 40년 된 집. 그렇죠. 그런 집들 많습니다. 여기가 재개발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10번 슬라이드를 가시면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이제 천암시 복명 3구역이라는 재개발 단지였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관리 처분인가라고 해서 뭐 다 이제 주인을 다 나누고 땅도 다 나누고 해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이주도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철거가 될 예정인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은 요 9번 슬라이드처럼 보이시지만 11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요렇게 바뀝니다. 그 아까 보셨던 그 오른쪽 아래쪽에 꼬불꼬불했던 거기가 이제 요렇게 바뀌는데요. 그 남성 탈모 있던 그 건물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은 저 동그라미. 저쪽이고 왼쪽에 동그라미. 그 자리가 이제 그 이왕규 땅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 주거지가 이렇게 바뀐다. 여기가 이제 지금 계획대로 되면은 1270세대고요. 건물이 굉장히 높죠. 30층짜리가 한 10동. 그리고 한 25층, 20층짜리가 뭐 한 3, 4동 이렇게 들어가서 1200세대니까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죠. 12번 지도로 12번 슬라이드 가시면 요 동그라미가 또 이왕규 땅이고요. 그 바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주공 5단지라고 보이십니까? 이 주공 5단지가 입주를 1988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40년이 돼가죠. 재개발. 그렇죠. 여기는 재건축. 재건축. 네. 지역 공인중개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미 이제 재건축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지금 40년이 조금 안 돼 38년쯤 됐으니 서울이었으면 벌써 이미 뭐 추진이 뜨고 그렇죠. 다 해서 조합이 뭐 만들어졌겠죠.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아마 천안이니까 조금 늦어지는 모양인데 아니어도 5년 안에는 아마 재건축이 가시화될 것 같다. 여기가 지금도 920세대거든요. 재건축하게 되면 1500세대를 훌쩍 넘어가는 뭐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높아지고 아마 세대도 많아지고 해서 천안역이 가깝네요. 여기는 천안역이 가깝습니다. 사실 이왕규 땅도 가까워요. 그렇죠. 별로 차이가 없어서. 종합하면은 이왕규 지명자 땅 주변은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 지금보다 한 몇천 세대가 더 들어오는 추가되는 데만 3천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다시 13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저 같은 기자한테야 이런 게 이제 뭐 별로 가치 없는 1층짜리
상가인데 선수들은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기를 이완규가 왜 샀냐고 하면 그런 거를 노리고 샀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게 상가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그 단지 안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걸 수익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가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 좋은 곳에 있는 상가면 당연히 뭐 가치가 그쵸. 높아지는 거니까 이완규 땅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상 이미 확정된 땅이다. 이런 게 취재 결과입니다. 아까 강경훈 기자님이 그 언제 샀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까지는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산 시점도 참 절묘합니다. 14번 슬라이드 가시면 여기가 이제 2021년 8월 7일에 이완규가 이제 땅을 샀어요. 근데 불과 3개월 뒤인 2021년 11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납니다. 사자마자 거의 사실상 사자마자인 거죠. 이게 우연이라면 진짜 꿈에서 로또 받았네. 보고 산 거죠. 보고 산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보고 샀는지 꿈에서 로또를 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상이 나와서 그 땅을 사라.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면 복명 3구역이라는 데가 재개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제가 뭐 추진 경과를 보시면 아실 텐데 처음에 시작된 게 2008년이에요. 2008년 8월 13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돼서 추진위가 이제 설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천안시가 여기는 이렇게 개발하겠어라고 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그게 이제 매입 시점으로 놓고 봐도 11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추진위가 정식 조합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게 2021년 4월 22일이에요. 그 이후로 점점점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이 허가 관련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이완규가 사고 3개월 뒤에 2021년 11월 15일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더라. 야. 그러면 이제 위치도 좋고 매입 시기도 참 대단하다. 그럼 뭐 누가 정보를 물어다 주지 않고서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조상님이 정보를 물어주지 않고서는 선생님 이런 복장이신 분들이 많아요. 서초동에 굉장히 많은데 그렇잖아요. 서초 그랑자의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면 저 사장님 제 천안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그쪽에는 안 가봤기 때문에 복장이 비슷하세요. 네. 저도 한번 정보 얻고 싶네요. 유독 오늘따라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부러워가지고. 네. 제가 그 지역 공인중개사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네. 2021년 5, 6월 달쯤에 여기가 개발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들 다? 2000년도에? 21년. 누가 만든 거를? 이게 20년이 30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혹시? 네,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저는 몰랐다네요. 네, 전혀 그 시기에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사실 언젠간 돼도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기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몰랐다. 이런 게 이제. 그냥 한 2년 전 이렇게 샀으면 사람이 또 그냥 모르고 했는데 걸린 건가 하는데 3개월 전에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이게 추진된 시기가 좀 텀이 좀 있으니까 네. 약간 이제 때려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그렇죠. 이쯤 되면 이미 10년도 더 됐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3개월 전에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하지 않나? 그 때려 맞추기 위한 또 근거가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운이 좋아서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 시기를 강경훈 기자 말대로 잘 맞췄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상식적으로는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좀 들긴 하는 거죠. 이런 분 만났다는 거잖아요.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도 어떻게 좀 저부터 돈은 이렇게
진짜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지. 그치. 그건 모르죠. 네. 뒤에 얘기가 좀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옵니다. 16번 페이지 가시면은 이게 이제 2025년 아까 보셨던 똑같은 표는 2024년 작년 거고요. 올해 재산 신고된 내용을 보면은 아래쪽에 배우자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작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2024년에는 없었던 충청남도 동남구 봉평동 대지 단독주택이 추가로 들어와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배우자는 상가 명의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평동 대지가 있죠. 아, 이게 그 아까 남성 탈모. 네, 남성 탈모입니다. 아래쪽에 또 나오는 이게 중복인가라고 보면 자세히 보시면 넓이가 다릅니다. 면적이 그러네. 네, 면적이 728제곱미터 건물에 348이고요. 대지는 네, 이렇게 증가를 했다. 더 산 거예요? 그렇죠. 더 산 거라고 보는 거죠. 어허. 그럼 이건 어디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가서 취재를 하면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피디님 어떻게? 들어도 돼요. 네, 그럼 아까 막 표정이 변하셔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분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상가로는 뭐 나쁘지 않은 땅이고. 그렇죠. 뭐 그렇게 200평인데 근데 상가로 지어봤자 얼마나 올리겠어요. 더만 평수가 필요하죠. 요게 이제 지금 2024년에 나왔던 신고됐던 그 땅. 거기가 좀 작다 이 얘기를 남성 탈모는 작다. 남성 탈모는 작다. 거의 200평밖에 안 된다. 그렇죠. 200평으로 건물 못 올리죠. 큰 상가를 지으려면 평수가 더 필요하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몇백까지 다 사서 돈이 많으면 옆에 끝까지 다 사서 지으는 게 좋다. 뭐 짓든 그게 낫겠죠. 땅 주인이 다 형제들이에요. 전자단도 바로 옆에 거하고 뒤에하고 세 필지가 600평이에요. 한꺼번에 다 질 거예요. 짓게 되면. 건물은 지금 당장 올리진 않고요. 한 3년이나 4년 정도 후에 올리긴 할 거예요. 네, 요 내용을 제가 이제 가서 귀동량을 하고 온 거죠. 2025년 추가로 한 봉명동 상가 단독주택이 여기 근처겠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18번에 제가 그걸 확인을 해놨습니다. 18번 슬라이드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357번지가 이제 이완규랑 이완규 부인이 소유한 토지고요. 남성 탈모. 남성 탈모. 그 바로 뒤쪽에 있는 게 356번지 부인이 지금 차롭게 신고한. 그리고 그 아래쪽에 처남이 358번지고 요 세 필지가 이제 또로록 붙어 있었던 사시면 뭐 하실래면 그 옆에 돈 있으시면 옆에도 같이 하시면 그 했던 그 땅이 요 땅인 거죠. 이걸 한 건물로 지으려나 보네요. 그렇죠. 필지를 합치면 되니까. 예. 여기 이제 등기를 보면은 1980년대 사실은 이완규 그 장인이 오래전에 사놨던 땅이고요. 처남 소유? 그 장인. 다 여기 부인 소유와 처남 소유 추가된 그 두 필지. 거기에 이제 이완규가 그 옆에 땅을 산 거죠. 남이 갖고 있던 거예요. 완성한 거네. 그렇죠.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자기 딸이랑 자기 아들한테 이제 상속을 한. 그래서 2025년도 재산신고에 올라오게 된 땅인 거죠. 산 게 아니라 네. 상속을 받았다. 네. 부인은 이완규 그 건물의 이쪽을 왼쪽을 그다음에 처남은 아래쪽을 그렇죠. 각각 상속을 받았다. 그렇죠. 각각 상속을 이제 분할 상속을 받은 거죠. 원래 아버지 땅이고. 아하. 근데 그 상속 있기 3년 전에 이완규가 이 땅을 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공인중개사 그 조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쪽에 재개발이 되고요. 저 주공 5단지도 재개발이 되면 이 상가는 굉장히 좋은 땅이 됩니다. 근데 같이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를 이완규가 해내는 그림으로 지금. 그렇죠. 그 장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 니은자 구조니까 저거를 사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었고 그거를 사위가 염원을 딸하고 이뤄주셨네. 사위가 딱 같이 사면서 이제 물려줄 테니 건물을 지어라 하고 이제 가신 거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셨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불안하다가 아유 저거 어떻게 사나 하시고 하셨겠죠. 그 뭐 남의 가정사이니까 제가 그냥 해본 소리고요. 19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그 땅의 뒷모습, 남성 탈모 뒷모습인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파란색 지붕은 남의 땅이고요. 그 뒤쪽에 있는 요 네모난 블럭, 네. 가건물 세 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이완규 처가의 땅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에 좋은 땅을 좋게 사게 되었다. 몇 층으로 올리려나? 그거는 제가 뒤에다가 계산을 해놓긴 했는데요. 대본 순서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20번 슬라이드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저분 흔들면 안 돼.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대본과 달라지면 뭔가 뉴런이 순간 끊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걸 돌이키는데 최소한 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와 그게 막 정말 막 영원처럼 길게 그러니까 제가 번호도 다 써놨거든요. 20번 알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이 말을 해라. 석연치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막 네네네. 던지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걸로. 알겠습니다. 적응하겠죠. 우리 완배 선배가 잘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적응은 언젠간 할 텐데 아직은 아니다. 네. 생각. 그래서 석연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요? 2021년 8월 7일 날 매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 처음에 2024년에 그 땅. 그 모발 뭐였지? 남성 탈모. 남성 탈모. 그 남성 탈모 그분이 큰 웃음 주시네요. 그 땅을 매입을 한 시점이 8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4일 뒤에 천안시가 고시를 하나 발표를 해요. 4일 뒤에. 네, 복명 3구역과 관련된 고시인데요. 그걸 제가 20번에 띄워놨습니다. 천안시 고시 2021-290호. 요게 이제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써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21번의 그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변경이거든요. 요게 이제 고시라는 게 무슨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없어지고요. 뭐 이런 걸 쭉 적어 놓은 문서 같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비 사업 예정 시기입니다. 시기를 보시면 구분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기정 원래 계획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1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돼 있죠. 네네. 2010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걸 변경한다 어떻게? 2년 늘려서 1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한다. 근데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이 고시가 난 날짜죠. 네. 여기에는 없는데 20페이지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8월 11일에 날짜를 변경하는데 2021년 1월 11일까지였던 걸 그러니까 7개월 전에까지였던 걸 사후에 연장을 하는 거죠. 그 연장 고시가 8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오, 좀 이상하긴 하네. 원래대로라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허가 기간이 끝난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가 미리 이제 이때까지 못할 것 같으면 연장 신청을 하죠. 연장 신청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니네 계획을 봐봐봐. 너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연장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뭐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군. 그러면 이제 연장을 해주는. 천안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옛날 그 주택단지들을 정비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올려서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주택 공급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연장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점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네 라고 해서 천안시한테 가서 물어봤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관련 그런 거 법령이나 이런 거를 찾아봤을 때 저희가 천안시에서 이게 이 정비계획 안에 사업시행인가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어떤 거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3자가 보기에는 어떤 기간이 끝났는데 시행조합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천안시가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정비 계획이
이제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고 나서 이후의 절차는 그 이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가 그 정비 계획 안에 있는 기한 내에 그 인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사전 그 전 절차인 정비 계획 결정을 변경함으로써 그 기간을 다시 이제 또 맞춰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살짝 속 터지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자세히 여러 번 들으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이 뭐냐? 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천안시가 천안시의 권한으로 그 기한을 연장해 줬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끙끙 앓아요. 이게 그냥 그랬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처음에 영상이 더 재밌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부터 시작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면 그걸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주말가 지나고 오늘 아까 한 2시까지도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절차를 다 지키긴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 안 하거나 뭐 이런 의도적으로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절차가 있거든요. 도과가 되면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한다라는 내용을 천안시가 입안을 해서 그 입안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데 보내가지고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8월 11일 날 나오는 이 20페이지의 고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절차는 다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시행하는 그 조합, 해당 복명상구역의 조합은 연장 신청도 안 했고 뭐 연장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천안시가 그냥 알아서 천안시가 연장됐네? 우리가 입안을 해야겠네. 그리고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에 올려서 이렇게 하고 통과된 전반적인 과정이 이거 약간 제3자가 보기엔 특혜가 아닌가요? 라고 여쭙더니 막 속 터지게 막 이게 이런 말씀을 했던 게 이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거가 뭐 이완규랑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거나 이완구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어떤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취재하다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취재 내용을 보고 드린다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완규가 이 과정에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시기가 겹칠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뭐 입수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동향에 대해서 민감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땅이 나오자마자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안시가 지금 움직여. 천안시가 이걸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동향을 알았다면 좀 웃돈을 줘서라도 이제 그 땅을 매입했을 수도 있죠. 그 사정은 모르지만 뭐 직접적인 뭔가를 했을지는 뭐 그거는 추가 취재를 좀 해봐야죠. 뭔가 만약에 했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지금까지 자료로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베팅을 되게 세게 한 거 아닙니까? 20억을 주고 산 거잖아요. 추가로. 니은 사이에 있는 그 땅을. 그렇죠. 그게 남성 탈모. 네. 그거를 모르긴 몰라도 베팅을 세게 한 거면. 그치.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뭐 가격을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뭐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세상으로 돌이켜 보시면 2021년이 되게 부동산 호황기였기 때문에 2021년 당시로 돌이켜 보면 1,000만 원이 매우 높은 가격도 아니지만 낮은 가격도 아닌 뭐 적정 시장가 정도라고 이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평가를 하고요. 지금은 그 1,000만 원이 그럼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은 내리막을 계속 걷고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즈음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매입
매입한 상가의 위치나 연협 그리고 매입한 시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 뭔가 좀 미심쩍은 것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복명상부역의 허가 기간 연장 문제는 제가 이제 좀 굉장히 관심이 있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24번 슬라이드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장모 그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때도 요거랑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아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막 지어버리는 거죠. 다 지은 다음에 이제 준공을 받으려고 가서 봤더니 기간이 끝나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해진 절차대로 뭘 하고 해서 한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평구는 그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국장이 이제 전결로 그냥 연장. 천안시는 그나마 도계 위독하고 뭐 하고 입안도 하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양평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방에 해버리는 그걸 이제 우리 한무 씨도 양평에 여러 번 가서 취재했던 내용이 바로 이 줄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저기 뭐냐 그 국장. 그러니까 그 이거 양평 때는 과장이었고 아마 국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승진을 또 하셨군요. 그렇죠. 큰 역할을 하셨기 도시건설 때문에. 국장. 지금 방금 아까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신 것 같아요. 이분 요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얼마 전에 아마 1심 무죄인가 대법 무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한데 무죄가 나왔어요. 굉장합니다. 이것도 무죄도 이상해요. 어디서 수사했어요? 수원지검 양평지청? 아니 여주지청? 여주지청. 무죄 나오겠구만. 됐겠구만. 참 뭔가 이게 다 하나하나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서 저도 아까 복명상구역 그걸 확인을 해봤던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네. 25페이지에 이 사진이 참 그러니까 서울법대 79학번 주변에는 이런 이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유독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산 관련해서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신 그 사진인데 동남구 복명동 대지 674는 상가로 돼 있죠. 빨간색 네모 첫 번째 위에. 네, 남성 탈모. 네, 남성 탈모. 네. 아래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356번지인데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 가봤는데 여기 칼국수집이 있는 거기거든요. 집이 아니에요. 상가인데. 네, 상가 누가 봐도 그냥 상가인데 뭐지? 단독주택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저기 뭐냐 옆에 계신 강경훈 기자님이 네. 대단한 마당발이시거든요. 제가 뭐 취재하다가 누군가에게 뭔가 물어봐야 된다. 그분의 전화번호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띵 바로바로 봅니다. 전화번호 뭐야? 이완규 변호사로 돼 있더라고. 이완규 변호사로 돼 있어요. 아마 징계 청구할 때 그러겠네. 취재했던 것 같은데. 통화한 기억은 안 나요. 오래돼서. 뭐 저분한테는 뭐 누구 번호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다 나와요. 네, 저의 아주 전화번호 부분요. 네, 저 정말 듬직한 취재원 번호부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뭐 한 10번 넘게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한 게 이제 20페이지, 28페이지의 이 슬라이드인데 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뭐 이완규 씨에게 네, 답변 한 줄도 못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게 이제 이완규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곰곰이님. 뭐 중요할 수 있죠. 뭐 그분들의 그 재산 증식 과정은 늘 흥미로우니까 늘 공교로운 게 재밌어. 등장하고 참 공교로워요. 여러 가지가 참 잘 맞고. 조상신을 잘 모셨다. 근데 이제 일단 이완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사회적 우려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저분의 이제 재산 증식이
청문회를 간다면 문제가 되게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취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청문회가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지금 헌재에 국회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헌재에서 빠른 속도로 한다면 빠른 속도로 하면 이번 주에도 가능하다. 왜냐면 퇴임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퇴임 전에 이제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저런 무리한 사람을 현직 법제 처장이고 윤석열의 측근이고 이런 사람을 두는 거냐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의 그 이유들이 이제 추측이 되고 있어요. 3가지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의 측근이기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함성훈 부장판사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번 판결을 했을 때, 탄핵 판결을 했을 때도 꽤 보수적인 판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문영배 임선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보수의 헌재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헌재가 뭘 할지 어떤 거에 맞닥뜨려지는지를 보면 이 의도를 좀 알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냥 알박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알박기를 해서 뭘 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알박기들이 있어요. 100건이 넘거든요. 그 내란 이후에 지금 고위공직자를 임명한 게 100건이 넘어요. 최상목이 한 것도 있고. 네, 최상목도 했고 경찰도 엄청 승진시켜줬고 EBS 사장 임명해버렸고 각종 공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임명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헌재는 또 그것과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런 알박기를 통해서 하려는 의도들은 이제 알겠다 이거죠. 저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또 이익을 지키겠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근데 헌재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다음 정부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면 아직은 미지수죠. 했으면 좋겠어. 네,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게 있을 거고 이거는 이후에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서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한 거냐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즉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라 이건 국민의힘의 요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는 많이 얘기되지는 않지만 더 가능성이 높은 얘기이긴 합니다. 하나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대표죠. 이재명 후보의 이제 가장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이 유지될 거냐 아니냐의 문제. 이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형사 재판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주장이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까지. 근데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이제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거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 주장을 내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다투기 때문에 이건 헌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헌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자라고 만약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다음 정권 내내 대통령이 하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에 관심을 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정권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헌법의 보수적인 법관들을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선거로 이제 권력이나 원내 다수당이 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법기관을 장악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단계로 가려는 것인가는 해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서복경 교수가 이제 지난 주말 토요 토론에서 좀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제 양당 정치가 쭉 발전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왔잖아요. 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경쟁을 하다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경향이 강해지는데 그 법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권력을 잃어도 이걸 유지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겁니다.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독립적인 기구들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그걸 무력화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이걸 이제 그 서복경 교수는 제도적 진지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소개한 책에는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는 책인데 거기에는 제도 투쟁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계속 자기 입장에 맞는 사람들을 밀어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거나 혹은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기본 소득이나 아니면 뭐 전 국민 무슨 정책을 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하면 그것은 위헌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게 한국에선 대부분 의회에서 충돌을 하고 의회에서의 승부를 통해서 이제 그쵸. 결론이 났는데 이걸 법적으로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사사건건 헌재를 헌재로 다 끌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더니 예전에 이제 경험이 있죠. 행정수도 옮기려고 했더니 그건 위헌이다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왜 위헌이야? 관습. 근데 헌재에서 위헌이야라고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근데 이것이 설령 위헌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심판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굉장히 일이 지체가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몇 달을 늦추거나 뭐 1년을 늦추거나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 뭐냐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충신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접수를 기각하지 말고 접수를 하자. 심판해 보자. 라는 것으로 이제 논의가 돼버리면 온갖 게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와, 벌써 피곤하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 이것이 낳는 결과는 그겁니다. 피곤하게. 사람들을,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제 정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한 거는 이게 한국에 이제 아무리 정치가 혼탁해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간이었거든요. 헌재가 결정하면 일단 따랐어요. 그 관습헌법을 얘기해도 일단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약간 순수한 공간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특히 사법부 전반이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그리고 헌재를 오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 다음 정부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오염시킴으로써 법 지키면 뭐해? 아, 정치가 무슨 쓸모야? 그리고 그걸 사법으로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말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상한 말은 하죠. 이상한 말을 하지만 그게 못 알아듣진 않아요. 물론 맥락이
이상해서 뭐 오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드럼통 드립을 했던데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말도 아무도 이해 못. 아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이 말을 못해서 그런 거고요. 아니 괜찮아. 그거는 저기 해석기가 있어. 빙의해갖고 해석을 해줘. 이게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다 경험하셨잖아요. 탄핵을 앞두고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거 막 공부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세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지치죠. 그래서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법에서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가 황당한 걸로 나게 되면 법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공동체 파괴 행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내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폐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라면 그냥 시행령으로 합니다. 대통령은. 온갖 시행령을 해요. 그걸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법적으로 걸거든요. 법만 남는 거예요. 법정만 남는 정치가 되는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지금 약간 무법 상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국이.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혹은 사회의 위기를 우리가 헌재로 이걸 끌고 가서 딱 끝냈거든요. 그러면 헌재를 오염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용인되고, 마지막 보루마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도하고 있고 한덕수는 그 요구를 따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저게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임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황당한 지명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정서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이 알박기 인사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알박기 인사가 정부 내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권력기구, 경찰의 용산 출신들이 쫙 승진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발언력이 높아지거든요. 경찰청장이 뭘 하려고 해도 서울청장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근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인사를 또 한 번 물갈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정부,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 투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기관들, 사법부도 그렇고 예를 들면 공기업 이런 기관, 그러니까 행정부처가 아닌 정부 출연기관이나 정부의 연관 기관들은 임기가 보통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이유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원래의 취지죠. 근데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말에 여기에 쫙 알을 박아서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안 끝났는데 임명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하되 그 사람의 원래대로면 그 사람의 임기는 지켜져야 되니까. 네. 안 돼. 잘라. 근데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참수. 어떻게 되냐면 그 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게 됩니다. 네. 쟤들은 저러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그것을 그렇다면 무너뜨릴 것이냐 이런 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사실은 사회를 무너뜨려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시도고 이게 이전 정부까지는 설령 그런 뭐 내 임기를 보장해달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는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정도까지 뭘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정당화돼 있는 상태. 위헌정당 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것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계속 추진하는 거라면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요. 이것이 사회 이후에 이제 정쟁의 문제로 사람들한테 비춰질 텐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알박기 인사는 정쟁이나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시도보다 차원이 약간 다른 문제, 특히 헌재라든가 그 뭐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알박기 시도들은 굉장히 사회 붕괴를 우려할 수 있는 단계여서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론이 나겠지만 가처분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게 헌재를 지킬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를 지킬 수 있느냐의 갈림길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가. 네. 네. 그 한덕수는 그걸 획책한 거거든요. 네. 단순히 법을 어겼다, 헌법을 어겼다. 근데 그 헌법을 어긴 게 그게 계엄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사회 혼란을 만드는 시발점 같은 지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빨리 탄핵을 하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고 이거에 대해 좀 심각하게 각 정치 세력들이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이게 동현 선배 얘기를 해줘가지고 마원영 재판관이 이건 뭐 저기 서복경 교수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선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처세가 좋아. 네, 저도 뭐 주말에 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 명이 얘기해야 돼. 근데 진짜 심각하다 진짜.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내란죄 피의자 이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지배를 장악을 하고 거기로 다 끌고 간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법 구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구성 같은 거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 방통위원장 이런 것도 예전에 문제됐던 게 국힘에서 뭐라 전현희 뭐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이런 사람들은 다 1년 넘게 임기가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탄핵이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치졸한 짓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인사를 하는 거는 진짜 치사하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인사권자가 올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정치 세력이 치졸하다인 건가? 그게 만약에 뭐 EBS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진짜 치졸하네 정도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근데 헌재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이 이후 사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지 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위험한 행위를 한 거다. 내가 곰곰이님 얘기를 열심히 듣거든. 근데 곰곰이님이 위헌 정당 심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라면 생각을 나도 고민을 해보지 이렇게 가더라고. 맞아.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알박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얘네들이 우물에 독 푸는 수준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진짜 완전히 우물 전체를 아예 독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진짜 정말 내란죄 피의자가 어떻게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 된단 말이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막 소름 돋아요.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이제 우리 해방이다 드디어 이제 다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네요. 이제 더 이것 역시도 윤석열 파면 그 심판만큼이나 정말 지금 엄중한 사안이라는 걸 다들 많이 진짜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더 남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발지자님? 없습니다. 대본 다 완수하셨나요? 완료했습니다. 네. 정보 같은 거 좀 있으시면. 네, 누군가가 저도 조상님이 저에게 꿈에서 주신다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 주신다면. 네, 아무튼 오늘 저희 시사콜콜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7시에 방송 릴리즈 됩니다. 많이들 채팅으로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사콜콜 내일 내일 소개 좀 해주시고 할까요? 네. 내일은 그 윤석열 첫 재판
또 시작됐고 하니까 과연 그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윤석열이 한 짓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말씀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내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